자, 그러면은 제가 그 그룹 결정은 좀 이따 하고요. 클리크를 나눠줘야 되니까 그룹 발표를 먼저 20분씩 정확하게 20분씩 이내에 맞춰야 돼요. 시간 관계상 20분 이상 더 이상 줄 수가 없으니까 20분이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감점이 있다고. 제가 그래서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셋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조부터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그 채점 기준표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발표해 주세요. 1조부터.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1조고요. 저희 조원은 일단을 수락 못했는데 김진아, 유수진, 이기정, 김돌, 이동훈, 이준혁입니다. 네, 발표는 김돌과 이준혁이 맡게 되었는데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돌입니다. 저희 조는 내가 만드는 수학교실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구성해 봤는데요. 먼저 다른 수업에서 유인물을 하나 빌려왔어요. 이건 GSP를 이용한 탈선 정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수업 유인물인데요. 수업 내용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죠. 보시면 활동이 굉장히 자세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 뭐 교점에 갖는 할선을 그리자, 뭐를 구해보자, 뭐를 측정을 누르고 계산을 누르고 계산을 해보자 하면서 이게 자세하게 활동이 안내가 되어 있죠. 굉장히 좋은 수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이 GSP를 처음 다뤄보는데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해보려면 좀 안내가 친절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창의성이 발휘되기는 좀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구나 기자재를 사용할 때 먼저 학생들에게 주고 그것을 스스로 탐구해보고 먼저 그냥 자유롭게 가이드라인 없이 활동을 해보고 탐색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토론해본 부분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시각화는 교사의 창의성과 연관된 것이지 학생과는 연관된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각화라는 게 교사가 그냥 픽션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냥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요즘 들어 많은 도구나 교구나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수학을 공부를 하지만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활동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구상을 하면서 또 거기에 수업 전에 학급 분위기를 구성하고 학급을 형성하는 것을 그런 활동을 부가적으로 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내가 만드는 수학 교실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만드는 수학교실의 예시로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학교실을 꾸미기 위한 창작하기 활동이에요. 그래서 창작이라고 하면 정말 가이드라인 없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조물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구상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수학교실 규칙 정하기는 우리가 이 수업을 처음에 들을 때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할애해서 학급에 이제 우리 클래스에 룰을 정했잖아요.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능동적으로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 사진 보시면 테셀레이션이라고 많이 보셨죠? 네, 이거 테셀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평면을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도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열을 해서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건데요. 지금 물고기 모양, 이거 나비 모양이고요. 도마뱀 모양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에도 굉장히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수학적인 그 개념을 파악을 해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학생들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테셀레이션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게 규칙성 있는 수학적인 내용으로 아름다운 문양도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테셀레이션의 예로는 일상생활에서 보도블록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것도 겹침 없이 일정한 도형을 계속 반복해서 이게 틈이 없이 반복적으로 나열을 한 거니까 이런 실생활의 예도 들어주면 좋겠고 패기 넘치는 초등학생이 조노동으로 멋진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활용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노동 같은 교구를 활용할 때도 학생들이 먼저 그냥 꼭
뭐 정6면체나 정12면체 이런 거 만들기 전에 그냥 스스로 굉장히 창조성을 발휘해볼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해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활용해서 도시의 환경미화도 할 수 있겠죠. 뭐 도마뱀 일정한 모양으로 조노돔처럼 입체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수학적으로 굉장히 일정한 규칙성으로 나열한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가람 고등학교 중학교인가요? 네, 중학교의 수학 교실의 예인데요. 여기 보시면 조노돔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입체 도형으로 학급을 아름답게 환경미화를 해놨죠. 그리고 뒤에는 여러 가지 입체 도형에 대한 사진도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생각한 첫 번째 예시가 바로 학급의 뒤편이나 뭐 옆이나 앞이나 이렇게 학급 분위기를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보는 분위기로 바꿔보자 해서 앞에서 보신 사진들 같이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대칭성이나 규칙성이 있는 작품을 학생들이 창작해보도록 제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품을 그냥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교사가 기하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활동을 한 뒤에 또 친구들끼리도 작품을 보면서 서로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가, 어떤 것에서 어떤 수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런 활동을 한 다음에 또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서 어떤 작품에서 가장 수학적 의미를 많이 찾을 수 있나 해서 가장 잘 멋지게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그거를 학급에 직접 게시를 해보고 하는 활동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환경미화를 학기 초에 하니까 아이들이 환경미화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걸 학교 전체적으로 좀 수학에 대한 걸로 한 번쯤 테마로 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애들이 좀 환경미화 되게 목숨 걸고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창조성, 창의성을 발휘하겠죠. 그 다음에는 고등학생이나 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많이 하니까 수학 동아리의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양한 예들을 보여주고 인터넷이나 교과서에서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애들도 많이 검색 같은 거 잘하니까. 그래서 수학 작품을 직접 많이 살펴보고 스스로 한번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보신 테슬레이션 같은 것도 직접 자기가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설계를 한 다음에 직접 제작도 해보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테슬레이션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긴 이런 수학적 의미가 있고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보면서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면 논술 문제랑도 연관시켜서 더 생각해보고 심화를 해볼 수 있겠죠. 학습과도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두 번째 활동의 경우에는 꼭 클래스룸의 그 룰 말고도 물리적으로 이렇게 자리 배치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교생 실습 중인데 저희 반에 담임학급에 원래 35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단을 세 분단으로 나눠서 앉았더라고요. 10명, 15명, 10명 이렇게 앉았었는데 한 명이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책상에 배치하는 문제도 한 명이 전화가 왔는데 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치를 바꿔보자 하고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스스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분단으로 바꿔볼까? 아니면 3명씩 앉아볼까? 2명씩 앉아볼까? 얘기를 하더니 합리적으로 잘 정해서 8명, 10명, 10명, 8명 이런 식으로 해서 36명의 자리를 다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합리적인지 발표를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이게 더 편할까? 이게 더 편할까?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막 하면서 의견도 나눠보고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논리력과 인성도 함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주혁학부가 내가 만드는 수학교실 저희가 구상한 활동에 대한 장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준혁입니다. 저는 이제 내가 만드는 수학교실 활동의 장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장점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첫 번째 장점은 저희가 배웠던 그 3가지 영역 중에서 두 번째 영역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장점인데요. 일단 그거의 장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정의부터 확실히 파악하고 장점을 살펴본다면요. 매니플러티브는 수학 공부를 위한 도구로서 학생들이 만지고 조작해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매니플러티브가 이 활동에서는 조금 더 가치 있고 창의성 함양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아까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지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토론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제 애들이 도구를 이용한다면 도구 자체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 의견으로 오히려 그것이 조금 더 장점이 돼가지고 애들이 굳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거 하노이탁 같은 도구를 가지고 논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을 공부한다는 그런 반박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것과 조금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이것이 또한 스팀 교육의 일환으로서 활용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스팀 교육도 정의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장점을 살펴본다면요. 이제 스팀 교육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스의 합성어로 기존 수학과에 좀 치중된 교육을 공학이랑 예술과 연계를 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첫 번째 예시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것이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창작 활동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평가까지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미술 교육과 많이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수학 교육의 목적을 저희 수학교육학 실론이라는 책에서 찾아본다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마지막 목적으로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이제 저희가 수학 공부를 통해서 이제 문학 작품이라든지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거의 대칭성, 규칙성, 균형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서 저희의 문화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적을 말하게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미술 교육의 목적을 찾아봤는데 거기에서도 이러한 목적과 매우 비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저희가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과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예시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잖아요. 막 책상 배치는 항상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야 된다. 예쁘게. 아니면 조 배치는 그냥 편한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런 사고방식들을 잘 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으면서도 이제 수학교육의 목적을 잘 살펴본다면은 정신도의 학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사칙연산들밖에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생활에서 수학이. 그렇지만 저희가 부지불식 중에서 어떤 판단의 기로에 놓였을 때 저희가 배웠던 수학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논리력이라든지 추리 능력들을 이용해서 그 판단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학적 사고 능력이나 논리나 또는 논술에 조금 더 연관성 있게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스팀 교육의 일환으로서 실행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점으로는요, 이것이 실생활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또 강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거의 직접적으로 저희 삶 속에 연관이 되고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창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집을 꾸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집을 한 번쯤은 이렇게 꾸미게 되는데 언젠가 한 번쯤 이런 식으로 창작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수학을 좀 더 친근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수학 교육의 아까 전과 같은 목적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곧바로 내적 동기 유발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이것은 이제 학생들의 창의력으로 이제 연결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도 비슷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과 교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저희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고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지 학습을 통해서도요. 그렇다면은 교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시지만은 학생들의 창의력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더욱 더 잘 발생한다고 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맥락에 따라서 학생들의 창의력이 더욱 증진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는 단순히 학습이 아니라도 그냥 학급 경영 차원에서도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하면서도 이제 환경미화를 언젠가 한 번쯤은 해야 되고 교과교실제 도입되면서 이제 막 도입되는 곳들은 이제 막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교실밖에 안 줬을 텐데 그래서 그런 꾸미는 것들을 학급 경영도 하면서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의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그렇게 5가지로 나눴었는데요. 이제 창작을 하는 작업이고, 이제 미술 교육과 과학적 사고와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동기가 유발되고 자유로운 분위기고 존중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곧바로 창의력과 연관된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 수학교실 준비하기 이런 식으로 학급 경험과 연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뿐만이 아니라 저희 단점을 잘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단점과 그에 따른 대안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조노돔이나 하노이탁 같은 것들을 이제 애들한테 주고서 저희의 의도는 만약에 그런 걸 준다면은 그냥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표를 채워 넣어보자, 아니면은 육면체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보다도 충분히 놀잇감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안으로는 수학 동아리나 심화반인 경우 같은 경우는 애들이 그래도 자기 흥미가 있어서 왔으니까 방과 후에도 이제 진행 가능하다는 대안을 생각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처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자기가 뭔가 창작 활동에서 표현을 뭔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는 더욱더 많은 예들을 좀 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별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면은 애들이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수학이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수학 중심이 아닌 학급에서는 경우에는 실행이 어려운 건데, 이제 일반 학급에서는 이제 수학 중심 학급이 아니니까 환경미화를 수학 중심으로 하면 조금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교과교실제가 이제 시행되고 있고, 수학 동아리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저희가 대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던 건데, 스팀 교육이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목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활동하면은 분명히 애들이 잘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논리적 사고라든지. 그렇지만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혼란을 느낄 수가 있다는 단점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발표 잘 들었고요. 레퍼런스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참고문을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달아놓는 게 쉽지 않은데, 대학원생들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레퍼런스 그렇게 달려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통 학부생들은 레퍼런스 잘 안 달던데. 그냥 달았습니다. 아무튼 깔끔하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사고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시간도 아주 정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일조와 달리 저희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그 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 창의성의 발표하는 2조이고, 저는 그 첫 발표자 문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총 5가지 나누어있는데, 첫 번째는 창의성이 무엇인지 일단 정의라고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그다음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 3번은 그와 연관된 이그젬플, 4번은 그의 프로젝트의 평가 기준, 마지막으로 저희의 수업에 대한 결론을 낼 텐데, 우선 창의성이 무엇인지 정의라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총 몇 번 수업을 들었었죠? 네, 저희가 해봤는데 한 20번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20번 넘는 동안 저희가 창의성을 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도 여기 56명 정도 강의 수강이 있는데, 모두가 제각기 다른 주관적인 창의성의 정의를 가지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어제 논의가 잘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발표 준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래서 그게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성을 정의하면서 논의한 결과 총 3가지로 총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호기심을 가져야겠죠. 어떤 학생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다. 호기심을 갖고 그 대상을 인지한다. 이 부분에서 창의성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같은 인지를 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나와 같은 생각, 다른 생각을 논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발현된다, 파생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창의성을 세 가지로 정했는데 우선 문제를 풀 때 생각을 달리해서 다른 풀을 찾아내는 것, 또 하나는 서로 다른 과목 간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능력, 세 번째는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인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창의성이 있는데 물론 그 외에도 창의성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세 가지 정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관점의 전환에 대한 창의성을 좀 다루기로 할 겁니다.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무엇인지 궁금을 가지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 미리 드리자면 지금 이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 사실 안에 보면 분명히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 겁니다. 수학은 절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몇 명 창의성이 있는 아이들은 거기서 관점을 달리 보고 여기 수학적 원리, 과학적 원리가 들어있다고 창의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드게임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소재로 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수학이 정말 재밌고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에게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 과목일까요? 대부분 학생들에게는 어렵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창의성 개발에는 인성 개발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단 수학 수업이 진행되려면 그 수업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면 재미도 있어야 되고 저희의 목표는 창의성 개발이기 때문에 창의성도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소재를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보드게임을 하나 택한 거고요.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게임은 보드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보드게임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드게임 만드는 건데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30명을 한 반으로 해서 한 6명당 한 졸업 편성에서 총 5개 졸업 편성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5월 한 달 정도로 잡았고 수행평가 반영안도 가정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만든 거고 만약 이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쓰실 분이 있다면 그분께서는 그의 현실에 적합하게 바꾸시면 되겠죠. 처음에 학생들에게 5가지의 보드게임을 소개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 과정의 처음입니다. 그 두 번째, 처음 2차 정도는 학생들에게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냥 마냥 주면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보드게임 속에 숨어있는 수학적 원리를 파악하도록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학생들이 조를 짜서 보드게임 한 가지 선정하게 합니다. 그럼 그 보드게임은 분명히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숨어있는 수학적 원리를 캐치해서 보드게임에 속한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게 합니다. 단지 만드는 뿐만 아니라 재추가 발표를 하고 그 동시에 학생들끼리 보드게임을, 그러니까 조는 만들었으니까 다른 4개의 조에서 보드게임 할 수 있도록 같이 게임을 합니다. 새로운 게임 반드시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학적 원리가 들어가야 되면서 두 번째 게임은 당연히 이 게임과는 달라야겠죠. 저희가 예시로 들 게임은 총 5가지, 스위시, 세트, 다빈치 코드, 로봇 77, 님 게임 5가지인데 여기서 몇 개나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1개 해봤었어요. 아무튼 이 게임 보면 오른쪽 보시면 도형의 변환, 도형 합동, 집합, 규칙과 같이 각 게임에는 수학적 원리가 들어있는데 만약 이것을 현장에서 이용하신다면 굳이 이 5가지를 쓰지 않더라도 수학적 원리가 들어있는 다른 보드게임을 이용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게임들에서 규칙을 설명드릴 텐데 스위시라는 게임은 보시다시피 16장의 카드를 바닥에 놓아두고 모든 링과 닷 하면 헷갈리시죠? 점이에요, 점. 닷이 합쳐져서 카드를 발견하면 스위시라고 외치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죠? 카드를 보면 한 카드당 링 하나와 닷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카드 2개 들면 링 2개, 닷 2개. 그 둘이 합치면 링 한 쌍, 닷 한 쌍이 돼서 마치 표적같이 동심원 2개가 만들어지면 이게 한 쌍인 겁니다. 이 한 쌍을 찾으면 스위시라고 외치면 이기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 뭘 얻을 수 있느냐? 여러 장 합쳐서 스위시 상태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도형의 표전 변환과 대칭 변환 그리고 도형 합동을 이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게임 세트인데 세트는 카드 게임이에요. 카드 게임은 총 그 카드에는 4가지 특징들이 조합되어 있는데 색상, 심볼, 명암, 숫자 등 총 4가지 특성이 각각 3가지씩. 그럼 카드 몇 장 있을까요? 3의 4승에서 81개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세트는 4개의 특징 중 한 가지 같거나 모두 다를 때 세트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많은 세트를 모은 플레이가 승자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뭐가 될까요? 당연히 세트는 집합이니까 집합과 규칙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빈치 코드. 이 게임은 같은데 이 게임은 되게 단순해요. 상대방이 어떤 수를 가지고 있는지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맞추는 추리 게임이에요. 숫자가 쓰여있는 블록이 흰색과 검은색 2가지 있고 블록은 규칙에 따라 배열합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어떤 수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상대방이 어떤 맞추는지 추론하는 과정에서 경우의 수 확률을 사용합니다. 혹시 영화 20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랙잭 할 때 카운팅을 하죠? 그것도 경우의 수인데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 로봇 실체. 가장 흔히 해봤을 게임인데 안 해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로봇 실체도 카드 게임이에요. 가장 흔한 카드 게임을 하면 원카드나 우노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게임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원형을 둘러싸고 한 가운데 한 가운데 카드 더미를 올려두고 한 장씩 내려둡니다. 그런데 그 카드 더미의 총합이 77 이상이 되면 그 플레이어가 지는 게임인데 만약 이 카드가 1, 2, 3, 4처럼 돼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더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게임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곱하기 2나 마이너스 10, 뉴턴 같은 특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래서 한번 코인을 모두 잃으면 지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수의 연산이 아니라 정수의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총 제가 5가지 게임 알아봤어요. 5가지 게임 중에서 4개 알아봤어요. 그럼 남은 게임이 뭘까요? 모를 줄 알았습니다. 님 게임이라는 게임이 남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좀 빠르게 훑어왔어요. 남은 한 게임에 대한 이그젠플로서 좀 깊이 있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챕터 3부터 챕터 3, 4, 5 이그젠플 그리고 저희가 세워온 평가 기준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내려본 결론까지 발표를 할 황지혜입니다.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님 게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앞에 4개에서 각각 수학의 원리를 찾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는데 이번에 님 게임은 우선 님 게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른다. 그러면 베스킨라빈스 31이라는 게임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게임도 그 님 게임 중에 한 종류인데 님 게임의 한 예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님 게임의 한 예예요. 우선 17개의 원판이 있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게임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각각 원판을 왼쪽으로 옮겨요. 이때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는 원판은 최대 3개 그리고 무조건 1개 이상은 가져가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지막 원판을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게임을 보고 이 게임에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수학적 원리가 뭐냐면 배수의 개념과 수열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님 게임의 원리를 보도록 할게요. 님 게임의 원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원판의 개수가 최대 3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지막 원판을 가져가야 이기니까 상대방이 하기 전에 4개가 남아있다면 4개 중에 상대방은 기껏해야 3개를 가져가니까 나머지 하나를 무조건 내가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항상 4개, 4개 이런 식으로 4, 8, 12, 16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면 그 배수가 됐을 때 그 수를 먼저 만들어낸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4K라는 거에서 배수의 개념 그리고 4, 8, 12, 16이라는 배수의 개념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게임을 저희가 새로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이렇게 똑같은 원판 16개, 17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면 이번에는 2가지 원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판은 2에 해당하고 이 자그마한 원판은 1에 해당하는 걸로 합니다. 이때도 참가자는 합해서 3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최대. 그러니까 2, 1 이렇게 해서 3개, 3에 해당하는 거고 아니면 2 하나를 바꿔도 되고 1 하나를 바꿔도 1, 3개를 바꿔도 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1개 이상의 원판은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게임이에요. 이때는 각각 10개의 원판으로 큰 원판 10개, 작은 원판 10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임의로
원판을 배열하고 마지막을 옮기는 사람이 이번에는 지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원판 10개를 가지고 이그샘플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지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게임을 해요. 이때 A랑 B는 위로 올릴 거고 B는 아래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옮겨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A가 이길까 B가 이길까요? 상민이 형. 성순배 누가 이길까요? 조경남 시켜. 넘어가자. A가 이기실 것 같은 분, B가 이기실 것 같은 분.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원판을 B가 가지고 왔으니까 결국 A가 이기게 되는 게임이에요. 이 원리를 벌써 다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 A, B는 지금 원리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한 거예요. 이 게임에 숨어있는 원리를 보면 아까는 마지막 원판을 가져가야 이기는 경우였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원판을 가져가면 지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원판을 제외하고 마지막 원판만 남겨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원판을 3개가 아까 가지고 올 수 있는 3이라는 숫자가 최소였기 때문에 4를 기준으로 아까처럼 삼으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문제가 되는 건 원판이 2 또는 1이잖아요. 그래서 4가 될 수도 있지만 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4로 잘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5로 자르는 거예요. 마지막 원판이 2니까 2를 기준으로 4 해서 6, 10, 14, 18, 22로 자르는데 여기서는 여기가 2, 1, 2여서 5로 되니까 4로 잘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27로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먼저 이 여기에 해당하는 수를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직접 느낀 점은 사실 보드게임과 창의성이라는 주제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걸 처음 떠올리게 된 계기가 저희 조원 중에 한 명이 이걸 해본 경험이니까 이렇게 프로젝트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보드게임을 수학 시간에 해본 경험을 토대로 찾아냈는데 그렇게 하는 연구는 찾아보니까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논문에서 저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학생들이 직접 새로운 개념을 만들길 원했어요. 새로운 게임을 만들길 원해서 이거를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면서 느끼는 건 사실 그 게임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에서 우리가 찾았던 수학적 원리를 다시 찾아내는 과정이 훨씬 어렵고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토대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평가를 저희는 당연히 절대평가로 해야 되겠죠.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으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가는 크게 선생님이 하는 평가와 동료 평가로 나눠지는데 선생님은 게임에 대한 것과 발표에 대한 것, 수학적 원리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한다면 학생들은 같은 반 학생들이 아까 게임을 다 같이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에 대한 평가를 함과 동시에 그 각 조별로 그 조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학생들이 발표한 것과 학생들이 만들어본 게임을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적절한 수학적 원리를 찾았는지 그리고 그 수학적 원리를 적절하게 반영했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료는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수학적 원리를 찾았는지 그리고 이 수학적 원리를 이 게임을 통해서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그리고 게임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흥미잖아요. 그런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요. 그 다음에 각 조별로 물을 거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런 페이퍼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제에 그 학생들이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되게 돌려서 물으려고 다음에도 같이 활동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활동하고 싶다면 아니면 혹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쓰도록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내린 평가 기준까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얻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보드게임 다빈치 코드, 로봇77 이런 거 되게 흔하게 접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이러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임을 통해서도 수학적 원리를 배울 수 있고 수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또 직접 만들어 보면서 자신의 창의성을 그 안에 넣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입시 이런 위주로 가다 보면 문제풀이 위주로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 수학적인 개념을 새로운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또 수학이 재미없다, 따분하다, 지루하다 이런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의 발표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받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빨리빨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한 개만 하세요. 시간 좀 빨리 마쳤으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뭐 굉장한 창의성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올 줄 알았더니 요소만 정리하고 말았네요. 제가 창의성을 정의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의성을 정의하기 어렵고요. 둘째는 창의성을 정의하는 순간 창의적이지가 않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셋째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암묵적으로 제가 창의성을 서서히 디파인하고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사후 실험지에서 제가 창의성의 데피니션을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중에 아무튼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마지막 조 3조에서 나와서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아무튼 2조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보드게임. 논문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보드게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PPT를 받으면요. 다 올려줄 거예요. EKU에.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각자 좀 자료를 갖고 계세요. 나중에 실제 교사가 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 투자해서 이만큼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는 공육학번 이승범 선배님, 그리고 지금 교생에 나가 있는 이정수 이민나하고와 11학번 김다한 학우로 구성된 조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 들었던 다양한 토론을 하고 직접 체험까지 해보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직접 실제로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생에게 이거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고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직접 탐구해 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될 순서는 이런 탐구 활동을 기획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된 탐구 배경과 그리고 구체적인 탐구 방법 그리고 탐구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제 이승범 선배님이랑 보실 거고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생각들이랑 총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탐구를 하게 된 배경, 모든 건 이제 또 창의성에서 시작을 하는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역시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느끼셨겠지만 정의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창의성의 정도 자체를 가늠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일인 만큼 굉장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생각으로 접근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은 뭔가 창의력이 남다르구나 라는 찬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서는 저번 시간에 학생들의 창의력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에 모모 학우께서는 이제 과연 창의성이라는 게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학우는 수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정해져 있다. 창의성은 정도의 차이이지 선천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되게 민감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거의 저희 탐구 활동의 핵심적인 모티브를 주셨다고 할 수 있는데, 창의력의 증진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창의력의 증진인지, 이렇게 교수 방법이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의 창의력이 증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실질적인 변화인지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간단하게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고 실행에 옮겨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스토리텔링, 기자재, 표상 수업에 대한 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들을 획일적인 일방적인 그런 일방적인 개념 설명,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의 수학적 내용에 접근을 하고 오감으로 느끼면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하고 학생들의 생각이 열릴 수 있다. 즉 창의력의 향상에 한 발짝 정도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에 가까운 생각이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분필가루 날리는 수업에서 이제 새로운 교수 매체랑 컨텐츠를 이용을 하니까 뭔가 막연하게 더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에서 오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이 탐구 활동에 저희는 타당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예,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탐구 활동을 하게 탐구 방법인데, 먼저 스토리텔링과 기자재 표상 활동에 대한 그 직접적인 학생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해 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생에 나가 있는 이정수 학우랑 그 이빈나 학우를 적극 활용을 해서 GSP와 하노이의 탑에 대한 수업을 직접 해보고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 다음부터 이제 승범 선배님과 함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나머지 저희들이 조사한 설문의 결과랑 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저희들이 배운 이 세 가지 수업, 앞으로 편의상 세 가지라 그럴게요. 기자재, 표상, 스토리텔링 이런 방식을 세 가지 수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학생들에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학생들에게 물어봄으로써 저희들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설문에 참여한 학생 표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이 한 60명, 그리고 중학생이 한 40명 정도 돼서 100명이 조금 안 되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고등학생 중에서는 한 37명은 비교적으로 대입에 민감한 서울의 한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했고요. 나머지 22명은 저희 교생 나가 있는 그 빛나 학생이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도 물어보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학생은 비록 중학생이지만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요. 영어도 정말 잘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란 국제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물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도 했었고 저희들이 직접 그 수업도 진행해 봤는데요. 기자재 수업을 듣고 대답해준 학생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는 학교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보았고, 그리고 GSP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그 국제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보았습니다. GSP는 아무래도 공짜가 아니다 보니까는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지는 못했고요. 대입에 민감한 학교는 아예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수업 자체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학생들을 간단하게 설문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대표 질문을 뽑아보자면 이제 과연 저희들이 한 3가지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받았다면 과연 어디서 받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은 장단점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기존의 수업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달라고 했고요. 위에 있는 4개의 문항은 좀 자유롭게 말해줬으면 해가지고 서술형의 방식으로 대답을 하겠고, 이제 저희가 궁금한 최종적으로 이 3가지 종류의 수업을 받아본다면 학생들이 그냥 학생들의 느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재미만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재미도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 흥미까지 옮겨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개념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실용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문항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객관식으로 해서 중복까지 허락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인데요. 한 8대2 비율로 학생들이 받은 학생과 안 받은 학생들이 나누어졌고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받은 장소는 역시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 좀 압도적이었고요. 저희들의 생각보다 의외로 학원 같은 곳에서도 많이 학생들이 받았더라고요. 저희 학원이 어느 학원에서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그런 입시학원보다는 그 영재원 같은 좀 특이한 학원 종류에서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받은 기자재의 내용인데요. 칠교놀이 러시아 같은 거는 저도 처음 들어볼 정도로 좀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점에서 좋다고 느꼈는지를 물어봤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거랑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조금 저희들이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부분만 밑줄을 쳐봤는데요. 이제 개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억압되지 않은 분위기가 좋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업은 좀 학생들이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수업을 방해하고 떠드는 것이라고 교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좀 많이 학생들을 통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자재를 활용하다 보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는 억압되지 않은 분위기를 많은 장점으로 뽑은 것 같았습니다.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잘 알더라고요. 청소년기의 특성상 계속 놀려고만 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조금 의미 있는 단데 결국 수업에 원래 집중할 사람만 집중하는 수업이다라고 대답을 한 학생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인터뷰 내용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얘기해 줄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저 아까 말했던 객관식 문항에 대한 비율을 알아보자 하는 거였는데요. 그 비율이 보면 대충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재미에서 더 뻗어나가서 흥미 또는 개념 이해 그리고 실용성까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60%, 거의 80%가 조금 안 되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13% 정도는 재미만 있다. 그리고 10% 정도는 이제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줘가지고 비록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나타낸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말한 거는 기자재를 통한 활동을 얘기한 거고 이제는 GSP나 스토리텔링처럼 학생들이 앉아서 받는 수업에 대한 것을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하노이탑 저희들이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 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저희가 하노이탑을 이용하지 않게 하고 그냥 해보게 한 거예요. 근데 4개까지는 어떻게든 적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적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요. 하지만 이제 하노이탑을 이용해서 수업 진행을 한 결과 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적었죠. 이제 이것이 창의력의 증진까지 왔는지는 저희도 쉽게 생각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학생들의 그 사고력이나 아니면 사고할 수 있는 도구로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적은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제 수학사도 여기 넣어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한 학생들의 의견인데요. 6대4의 비율로 받은 학생과 안 받은 학생들의 비율 차이가 났고 이제 역시 학교에서 대부분 받은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의 수업을 받았는가인데 되게 학생들이 일반적인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지금 많이 뜨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컨텐츠의 다양성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점에서 좋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역시 비슷한 식으로 대답을 해주었고요. 안 좋은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많은 학생들이 학습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은 문제풀이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 자체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완성도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또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진도를 지적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안 좋은 점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학교가 또 수학사를 학교 수학 시험에 직접적으로 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냥 시험에 내고 보니까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에는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비율을 보면은 역시 긍정적인 비율이 많은데 아까에 비해서 딱 재미만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들을 재미에서 더 뻗쳐나가는 것까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지금부터 학생들의 인터뷰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비교적 실력이 우수한 국제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두 번째 학생은 참 착해요. 학생은 참 착한데 실력은 좀 많이 부족한 학생인데 인터뷰를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으로 통계에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해보고 또 1차 함수나 2차 함수 같은 거 식 대입해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도 해보고 열심히 가요. 그다음에 거기서 제수 따라하고 작곡곡 맞추고요. 그다음에 선으로 안 하고 컴퓨터로 작곡곡하고 그다음에 쌤이 요즘에 제수 나와서 그걸 보여줘서 아까 방송에서 보여주고 네, 이게 확실히 집안에 글 그려주는 거라는 생각을 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나타내져서 그걸 볼 수 있었으며 일단 저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만약에 7번에 써서 그림을 그린다 해도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직접 움직이는 걸 보여주면 그 과정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실로 가서 하면은요 조금 올라가요. 안 하는 애들은 더 쉬는 것 같아요. 컴퓨터 왔으니까. 근데 수업 하면은 일주일이랑 크게 많이 갔죠. 애들이 저학년이면은 열심히 하느라고 우리가 하는 게 몇 번 그 프로그램 해봤으면 나의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넘어가는 원래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같은 점은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선생님이 컴퓨터 앞에서 세팅하시고 원래 칠판 앞에서 하시는데 컴퓨터 앞에서 하시니까 집중이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딱 그런 걸 잘했을 때는 되게 재밌고 흥미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서로 생각해보면 결국 그렇게 수학사 공부하고 원리 프로그램 가는 게 처음에 재밌었지만 나중에 수학 문제만 가지고 나중에 없더라고요. 지금 수업이 워낙 애들이 다양한 레벨의 애들이 있어서 이게 선생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레벨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게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선생님마다 레벨을 맞추는 것이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수준별로 많이 앉아있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수준별로 많이 짜이지 않았다. 이게 개념 설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하면 가지고 계속 하면서 개념을 계속 설명하면서 문제 푸는 시간까지 잡아먹는 것 좀 아까운 것 같으니까요. 개념 설명할 때만 짧게 바로 하고 가고 나머지 시간에 문제 푸는 걸 하면 좋겠어요. 일단 국가도 들것 같아요. 우리 아는 애들은 왜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는데 모르는 애들은 하려고 하는 애들은 보고서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도 원래 안 하고 모르던 애들은 할 생각 없는 놈들은 신기한 수업이에요. 얘는 개념 이렇게 시험 계산 이 정도 보겠고요. 이제 다음에 보여줄 학생 인터뷰는
아이는 참 착한데 준혁 학생이에요. 이름이 준혁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빛에서부터 약간 좀 뭔가 생기가 없는 학생이거든요. 얘는 참 착한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이어서 다 했는데. 준혁이도 참여했어? 네. 재밌었어? 그냥 선생님이 재밌는 재미있었어? 안 했어요. 그래도 그냥 귀찮았는데. 귀찮았어? 그냥 보는데. 칠판에? 네. 저번에 잠만 잔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요즘은 안 자요. 요즘은 안 자? 네. 그렇게 많이 잤어요. 그렇게 많이 잤어? 아무도 모르니까. 문제 풀 때 나온 거 같은데. 동영상 보면요. 열려요. 네. 아, 그러니까요. 동영상 볼 때요. 불 끄잖아요. 그러니까 준혁이는 똑같다는 생각이지? 동네 풀 때가 나온 거 같은데. 거의 유도 질문에 가깝게 재밌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재밌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얻게 이게 글자가 달라져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얻게 된 결론인데요. 저희들이 항상 문제풀이라 그러면 뭐 그동안에 뭐 일반적인 획일적인 이런 식으로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이미 문제풀이란 용어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수학 실력과 창의력이 증진된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있는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이제 고민하는 과정 속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매스매티컬 디피컬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런 활동을 하면은 오히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기 싫은 학생은 이제 무엇을 제공해도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뭐 재미있는 활동,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란 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교사의 입장에서만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인데요. 이제 창의력의 증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창의력의 절대치의 증진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수준에서 더 나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말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배웠던 세 가지가 창의력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그 도구나 수단, 조력물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사의 준비나 주변 환경 없이 이러한 세 가지 수업을 직접적으로 도입을 하면은 오히려 수준 높은 학생과 또 흥미 없는 학생을 모두를 동시에 망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세 가지 활동이 강의식만으로도 진행된다면 기존의 수업과 다를 점이 없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면에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겠고 또 학생 스스로 사고를 하고 응용하고 반성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학생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거를 종합적인 결론은 좀 웃기긴 하지만 이제 교사는 잘 제공해야 되고 학생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잘이라는 용어가 쓰기는 참 쉬운데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재미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코멘트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학생 중심이라는 개념을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학생 중심의 개념은 학생들이 사고하는 중심의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 엔바이러먼트 자체까지 학생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육의 환경을 조성할 때는 교사가 나름대로 주체가 되어야 돼요. 교사의 교육의 환경까지 학생이 주체가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발표한 데이터의 어떤 문제점은 뭐냐면요. 학생들이 데이터가 객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미 프로블럼 솔빙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왔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프로블럼 솔빙으로 많이 익숙해진 그런 컬처 속에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는 게 뭘 것 같아요?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학생 중심의 개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뭐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요약한 그 문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고민해 보길 원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은 사고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지 교육 환경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예, 오늘은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